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천안에서는 9살 초등학생이 계모의 학대로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경남 창녕에서는 같은 나이의 소녀가 계모와 친모로부터 가혹한 학대를 당한 뒤 도망치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시사톡톡 오늘은 아동학대의 실태를 살펴보고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논의해보겠습니다. 또 지역사회 코로나 대응 체계를 짚어보고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방역망 구축과 공공의료 확충 등 시민사회의 요구도 알아보겠습니다. 세탁과 건조, 마침내 진정한 하나가 되다. 세탁 건조를 하나로 컨트롤하니까 세탁 건조 시간은 더 빨라지고 당신이 바라던 놀라운 세탁 건조를 해냅니다. 국내 최초 원바디 세탁 건조기 엘지트롬 워시타워. 자기야, 라면 어때? 라면? 이 시간에? 나 관리 중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신라면, 컵면. 슬기로운 컵면 생활. 맛있고 깔끔한 신라면, 컵면. 한없이 바라만 보던 대자연 속으로 체로키의 그랜드 체로키와 함께 떠나라. 체로키 패밀리 최대 20% 할인. 길고 긴 기다림을 혜택으로 보상받자. Cherokee Family Sale. Jeep. Advice for newbie surfers. Make sure the wave's not too big and the wind is friendly enough. And then 내 앞의 한계를 있는 그대로 마주할 것. Ford Explorer. Do you recall not long ago we would walk on the sidewalk all around. 우리의 미래가 묻고 볼보 자동차가 답합니다. 다음 세대도 그 다음도 깨끗한 지구에서 숨 쉴 수 있도록 친환경 전동화 기술을 통해 기후 중립을 실현해 갑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국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의료진만이 아닙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헌혈이 살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받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좀 받고 싶은데. 얼마까지 됐는데요? 바로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여태까지 다른 데 다 돌아다녔는데 안 됐어요. 사람이 눈을 보면 얼마나 간절한지 느껴지잖아요. 그분들 보면서 꼭 다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5번 고객님은 3번 살구로 오십시오. 그들이 날뛰는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 10분 더 하지 말고. 우리 진짜 살 수 있을까요? 꼭 살아요. 같이 살자고. 꼭 살아남아야 한다. 유아인, 박신혜, 살아있다. 6월 24일 대개봉. 누난 내 여자니까 너는 워먼 거지. Namaste. Our fan. 그냥 좀 즐겨봐. It's gonna be alright. 채우다 42%를 녹지로. 녹지가 자본이다. 퍼블릭 가산. 지난 한 주간의 중요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이지요. 뉴스 큐레이션 순서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 기자, 지난 한 주간 또 어떤 소식이 있었습니까?
네, 오늘은 좀 무겁지 않은 기분 좋은 소식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여름에 들어서면서 지역 연고 프로스포츠 팀들이 이 초반 부진을 털어내는 모습입니다. 네. 먼저 프로축구 대구FC입니다. 지난 14일에 뒤집이 대구은행파크에서 이 대구FC와 FC 서울의 6라운드 경기가 열렸습니다. 지난 시즌 대구는 서울에 한 번도 이기지 못했고요. 또 마지막 경기에서 지면서 이 AFC 출전 티켓까지 날려버려서 이번 서울과의 맞대결에 많은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네, 대구가 경기를 한 FC 서울은 K리그의 전통 강호고 명문 클럽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번에 체면을 좀 구긴 것 같다고요? 네, 이 6라운드 경기는 대구FC 특유의 빠른 역습과 이 조직력이 돋보였었습니다. 이 경기 시작 10분 만에 이 세징야가 선제골을 터뜨렸고요. 그리고 김대원 선수가 멀티골을, 그리고 교체 투입됐던 대한 선수가 이 친정팀을 상대로 이 쐐기골을 넣었습니다. 이 대구FC는 구단 최초로 이 최다 골차 승리라는 기록을 얻었고요. 네. FC 서울은 최다 골차 패배라는 타의 기록을 얻었습니다. 네. 또 한 경기당 2자책골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도 얻었어요. 네. 제가 취재 때문에 현장에 있었는데 이 무관중 경기가 아쉬울 정도로 지역 팬들은 아주 좋아하셨을 경기였습니다. 네. 지난해 대구FC는 성적이나 관중 동원 면에서 K리그 흥행을 이끌면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시즌 초반 부진을 빨리 좀 털어야 한다라는 이 조바심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승리 후에 많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대구는 지난 수요일에는 부산 원정을 갔었는데 이 비기기는 했지만 여전히 중위권에서 이 상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 정말 대파기 난리가 한번 날 뻔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도 역시 빼놓을 수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7년 만에 국내 리그에 복귀한 이 삼성 라이온즈 끝판대장 오승환 선수가 이 한미일 개인 통상 400세이브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오승환은 지난 16일에 삼성이 두산에 이 4대3 한 점 앞서고 있는 상황에 마운드에 올랐는데요. 이 볼넷 2개를 내주기는 했지만 결국은 점수를 지켜내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네. 오승환은 일본에서도 80세이브, 그리고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도 42세이브를 했거든요. 그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도 이 개인 통산 400세이브를 한 투수는 6명에 불과합니다. 오승환 선수가 이 KBO 국내 최초로 이 300세이브를 할지도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오승환 선수가 300세이브를 한다는 건 그만큼 삼성 승리도 많아진다라는 거겠죠. 네. 물론 하루 만에 내려앉긴 했습니다만 삼성 라이온즈가 이 4년 만에 5할 승률을 보이면서 이 가을 야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이 대구FC와 삼성이 여름에 잘하면서 역시 대구 팀들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지역 팬들에게 앞으로도 이 더위를 날려줄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로 힘든 우리 지역민들에게 나름 더위를 식혀줄 수 있는 네. 청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문제가 5개월째 진전 없이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3후보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의성군과 군위군 주민투표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 공동 후보지로 정해졌습니다. 네. 하지만 투표 직후에 김영만 군위군수가 이 우보면을 이전 부지로 신청을 하면서 논란이 있었고요. 또 지자체 갈등에다 코로나19 발생으로 5개월째 아무 진척이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가 오는 26일쯤 선정실무위원회를 열고 이 다음 달 초에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이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신공항 후보지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이 유치 신청서를 낸 지자체를 상대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군위군이 소보면에 대한 유치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이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고 또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구시, 경북도 그리고 의성군 다 나서가지고 군위군 설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제3에 대한 이 두 지역이 아닌 제3후보지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고 관련 보도도 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한 보도를 보시면요. 지난 17일 대구시 의회에서 시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이 대구시 통합신공항 추진본부장이 이 두 곳이 부결되면 바로 재추진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승우 경제부시장도 의성이나 군위가 무산될 경우에 이곳으로 오라 이렇게 접촉해온 다른 지자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 본부장은 이 중정부지 가치 선정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제3후보지에 대한 사업비 계산은 6개월이면 충분하다, 시간 별로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네, 영천이나 성주 좀 대구와 가까운 곳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군위와 의성, 이 후보지에 든 기존 지자체들을 좀 압박하려는 카드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 대구공항 존치에 대한 여론도 꽤 높은 만큼 이 대구와 가까운 제3 후보지에 대해서 어떤 곳이 더 좋다 이렇게 분석하는 보도들도 잇따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매듭을 짓는 듯했던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문제가 이 다시 출발선에 설지 지자체 간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노력들이 헛되지 않게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네, 대구 긴급 생계자금 지급을 진행해온 대구 경제부시장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환자 발생이 줄어들면서 코로나 전담병원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지역 소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무원 등이 이 긴급 생계자금을 부당 수령해서 전국적으로 비난이 일었는데요. 이승호 대구 경제부시장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네, 시민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시장은 곧 있을 조직 개편을 앞두고 인적 쇄신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 사실 그 생계자금 관련 이슈에 대해서 심적으로 부담을 느꼈을 거다 이런 분석들도 많습니다. 이 대구시장이 수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코로나를 전담했던 병원이 이제 정상 진료를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민간 병원 중에 유일하게 코로나19 전담 병원이었던 계명대 동산병원이 석 달여 만에 정상 진료를 재개했습니다. 아직 환자가 조금 남아 있기도 하고요. 또 동산병원은 150여 병상 규모의 병동을 코로나19 유행을 대비해서 다시 남겨두긴 했습니다. 네. 이 대구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할 때 정말 이 동산병원 야전병원 같았거든요. 네. 이 병원이 정상 진료를 하는 모습을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뭐 학교나 여러 곳이 다 일상으로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대구에서는 이달 들어서 이 감염 경로를 모르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 비율이 전체 환자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아직 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비해 제대로 된 대책을 촉구하는 대응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 대응 대구행동이라는 조직을 발족했습니다. 오늘 은재식 공동집행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공동행동이 어떻게 발족하게 된 건지 설명을 좀 주실까요? 예, 최근 기준으로 보면 대구가 전국 확진자의 한 56%고요. 네. 또 사망자의 한 66%인데요.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2월 18일 대구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나서 환자가 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대구 시민들이 많은 상처를 받았고 또 네. 고통에 시달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코로나19 대구 행동은 1차 대구 유행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또 2차 유행을 어떻게 대구시가 준비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서 네. 대구 지역 47개 단체로 구성되어서 6월 10일 날 발족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코로나 1차 대구 대응을 보면 대구시는 K방역 한류 중심 대구라고 자화자찬하고 있고 또 시민사회는 늑장, 부실, 또 칸막이 대응이라고 불통 대응이라고 강력하게 좀 비판하고 있는데요. 네. 이 격차만큼 인식의 차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시가 이 1차 유행에 대해서 냉철한 내부적인 평가를 받아서 2차 유행을 대비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대구시에서 제대로 안 나오다 보니까 코로나19 대구 행동이라는 시민단체 조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와중에 경제부시장의 사의 표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긴급 생계 자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23일 날 대구시가 이제 발표를 하면서 최소한 3개월 정도 저희들이 모니터를 쭉 해왔거든요. 네. 근데 전체적인 어떤 과정으로 보면 혼란과 혼선의 어떤 계속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저희들이 보기에는 대구시의 긴급 생계자금 선별 지급은 정책 실패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사임의 중요한 어떤 결정적인 요인이 이 긴급 생계자금의 어떤 실패에서 오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한 경제부시장 밑에 이 실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혁신성장국이거든요. 네. 그래 본다면 실무 책임에 대한
책임도 금융시장이 물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시가 이제 시장이 이제 9월 중으로 시민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지급하겠다는 2차 이제 긴급 생계 자금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만큼 1차 긴급 생계 자금의 후유증이 컸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사회의 여러 부분의 위기 혹은 변화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지역 보건 의료 부분이 이번 코로나 사태와는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번 대유행을 거치면서 우리 지역의 지역 보건 의료 부분에서 나타난 문제점, 그다음에 개선점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시민들에게 가장 크게 충격적으로 와닿는 부분들은 우리가 코로나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자가격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자가격리 중에서 사망하거나 또 자가격리 중에 이제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 한 사망한 시민들이 한 20여 분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그 시민들에게는 충격으로 와닿다 보여지고요. 중앙정부와 대구시가 뭐 병상을 확보한다든지 또 중증 환자들에 치료를 한다든가 또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위기 대응을 했지만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1차 유행에서 드러난 이 의료 자원의 어떤 동원 전략이 제대로 됐는지 또 절차와 배치 등의 어떤 문제가 없는지 네. 또 원활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컨트롤 타워인 대책본부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이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또 의사결정이 각 부서에 전달되어서 부서 나름대로 어떤 역할들을 충실하게 그 수행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일부에서 언론 보도를 보면 간부라고 하는 국장급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제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자리만 지켰다라는 또 지적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올 7월에 있는 그 조직 개편이나 인사 혁신, 뭐 인사 개편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올 가을에 2차 유행 가능성을 예고를 하고 가능성이 크다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이런 2차 대유행에 대비해서 지역 방역망 구축,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공공의료 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확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대구시의 어떤 감염 그 숫자를 보면 전체 인구의 한 0.29%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2차 유행에 대비해서 대구시는 한 0.5%, 대구 인구의 한 0.5% 그러니까 한 13,000명 정도가 감염될 거라고 보고 거기에 따른 어떤 계획을 좀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0.5%에 해당되는 환자 중에 한 20%가 중증 환자라고 보여지고 또 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자라고 보여진다면 이 20%를 이용할 수 있는 병상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네. 또 중증 환자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거기에 따르는 간호 인력 확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본다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곳곳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 대구시가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되는데 지금 대구의료원이 있지만 제2의료원을 뭐 설치한다든가 네. 또 대구시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단 중에 가능한 어떤 사업단들은 한 곳에 집적해서 효과적으로 감염병 대응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요. 이 아쉽게도 권역 감염병 전담병원이 대구가 탈락했어요. 그래서 네. 이 재난 지역에서 인데도 불구하고 각 상급 종합병원들이 다 신청인데도 불구하고 탈락했는 부분들은 대구시하고 우리 지역의 종합병원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경제 위기로 인한 사회 안전망이 붕괴되거나 위기가 초래됐다는 이런 것에 대한 얘기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을 지적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완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경제적인 부분들은 그 사회 경제적 위기가 계속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 위기에 봉착하다 보니까 해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고 금지를 한다든가 고용을 유지하는 정부의 어떤 지원과 또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지역에서 특별히 우리가 좀 그 꼼꼼하게 챙겨야 될 부분들이 돌봄 지원 정책인데요. 그동안 이 시민사회가 보험과 복지와 연계해서 통합 서비스를 전달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계속 요구했지만 사실상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도 이 코로나를 위해서 보험과 복지의 돌봄 체계를 어떻게 연계해서 만드느냐 하는 부분들이 아주 절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돌봄 정책을 좀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특히 그 장애인들이나 이 취약계층에 대한 자가격리 시에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 확진 시에 전담병원을 지정하고 또 돌봄 정책을 어떻게 병원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좀 대구시가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된 필수적인 어떤 복지 서비스는 공백이 없도록 네.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대구광역시 공무원들 입장에서나 방영당국에서는 다소 박하고 평가가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이 문제가 한 단계 더 높은 성숙된 대응 체계를 구축하자는 차원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니까요. 대구시는 시민들이 최강의 어떤 백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시민들은 대구시가 최강의 치료제가 돼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2차 유행에 대비해서 조화롭게 이렇게 갔으면 네.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은재식 코로나19 대구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달 초 천안에서 9살 남자아이가 계모에 의해 가방 안에 갇혀 사망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남 창녕에서는 온몸이 멍든 채 길거리를 배회하던 9살 여자아이가 시민에게 발견돼 구조됐는데요. 계부와 친모가 아이에게 끔찍한 학대를 지속적으로 한 정황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명백한 범죄지만 가해 부모들은 훈육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토론에서는 아동학대의 실태와 원인을 살펴보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정운선 7고 경북대학교병원 소아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서 양관희 기자가 정리한 리포트를 먼저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최근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충남 천안에서 9살 소녀는 부모의 학대로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끝내 숨졌습니다. 한 달 전인 5월 5일에도 이 소녀는 머리를 다쳐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병원 의료진은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몸에 이제 상처와 몽자국 같은 게 보여가지고 이제 112 신고가 된 거죠. 그렇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코드 2로 분류하고 소년의 집에 곧바로 가보지 않았습니다. 이틀 전 발생한 일인데다가 코로나 사태로 방문이 아닌 전화 조사로 대체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경찰의 소극적 대응에 비판이 잇따르자 경찰은 아동학대와 관련된 112 신고 대응 수준을 현재 코드 3 이상에서 코드 1으로 올려 긴급 현장 출동하기로 했습니다. 천안 아동학대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경남 창녕에서는 9살 소녀가 부모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가다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도로에서 도망치듯 뛰어가는 아이를 본 시민이 편의점으로 데려와 약을 발라주고 밥을 먹인 뒤 경찰에 신고했는데 당시 소녀의 온몸엔 멍자국이 나 있고 손에는 화상까지 입은 상태였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뭐하고 얼굴은 표정 자체가 볼 수 없는 상태. 표정 얼굴 자체가 이래 막 여기가 둥 이렇게 이래 돼 있고 여기가 이래 돼 있고. 경찰에 따르면 아이는 계부로부터 2년여 동안 상습적인 학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아동은 보호가 필요한 위기 가정에 있는 것으로 분류됐지만 창녕구는 코로나19 예방을 이유로 가정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돌봐야 할 가정에서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복되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선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시사톡톡 양관입니다. 네, 정리된 리포트 보셨겠지만 참 우리 주변에서 참 믿기 힘든 일이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이게 한숨을 또 이렇게 쉬시는데 요즘 우리 사회가 동물도 학대하면 안 되는 세상인데 아이들을 저런 식으로 학대한다는 게 그리고 이번 일이 정말 어쩌다가 발생한 일이 아니라 너무 자주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그리고 정도가 심해진다는 점에서 정말 충격적인데요. 문제는 경찰서에 학대 의심이 간다고 신고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결국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지금 코로나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긴 하지만요. 네. 지금 의료진이 학대라고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의료진은 의료에선 전문가고 의료진이 보기에 이 전문가가 보기에 이 아이는
학대를 당했습니다고 신고를 했는데 경찰에서 그것을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상처가 있고 증거가 있으면 이거는 굉장히 흔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찰들이 아직까지도 아동 학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경찰이 아동 학대에 관한 감수성 자체가 약하다는 네, 네. 지적이시군요. 또 공 대표님, 네. 이 사건도 충격적이었지만 창녕 사건 같은 경우를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날 때마다 더 충격적이에요. 네네. 네, 이 사건에서 특히 주목해야 되는 그 많은 얘기들 중에 주목해야 될 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 피해 아동도 스스로 탈출하지 않았다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한테 나타났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요. 네. 이제 이 아이는 이미 지난 1월에 위기 아동으로 등록이 된 상태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등록이 된 아동을 지자체에서 직접 대면해서 방문을 해서 만약에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면 드림스타트로 연결을 해주고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면은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연계를 하도록 이게 업무가 지침이 있는데요. 네. 단 한 번도 방문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아동에 대한 그 학대가 아주 극심하게 끔찍한 학대가 자행되는 와중이었는데요. 그때라도 조금 방문을 했었다라면 좀 더 일찍 덜 고통을 당했을 때 구출해내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크고 네. 또 하나가 이 지자체에서 학교나 아보전하고 연계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네. 이게 등록이 된 이 보건복지부에 등록이 된 이 아동 이 시스템이 읍면동까지는 지자체까지는 자동으로 연계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학교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는 연계가 아직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계할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네. 아동이 학대에서 가장 초기에 발견될 수 있는 곳이 학교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나가지 않은 상태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기본적인 그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예, 그걸 갖다 연계를 하지 않았다는 자체가 저희가 이게 좀 문제가 있고 이거 구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두 사건 다 공이 지켜낼 수 있는 공적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결국 심각한 일이 벌어질 때까지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진행되기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난 뒤에 항상 보면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계부가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면서 애를 사랑한대요.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알려진 사실은 쇠사슬로 애를 묶어뒀대요. 네. 이 가해 부모의 이런 행동, 네. 그다음에 이 정신적인 상태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학대하는 모든 부모가 왜 아이를 뭐 때렸냐 저렇게 만들었냐 하면 모든 부모들이 아이를 사랑해서 그랬다. 나는 아이를 잘 키우고자 그랬다고 합니다. 네. 자, 1961년도부터 미국에서 이제 아동학대 센터를 운영했던 그 소아과 의사인 닥터 캠프의 말에 의하면 학대하는 부모조차 아이들을 다 사랑한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제대로 잘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아이가 사랑한다는 걸 느꼈으면 그 아버지하고 산다고 하지 왜 자기를 옛날에 돌봐줬던 그 큰 아버지, 네. 수양부모한테 간다고 그렇죠. 하겠습니까? 네. 애가 차이를 아는 거죠. 네. 근데 아이가 아는 것을 아버지는 모르는 거죠. 자기가 사랑하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눈에도 그게 그렇게 보일 거라고 우기는 거죠.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네. 그 부모한테는요. 네. 그러면 이 부모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극단적인 형태고요. 네. 일반적으로 훈육으로 볼 수 없는 단계를 넘어서서 아동 네. 학대의 선을 넘은 사람들조차도 내가 매를 좀 심하게 되긴 했지만 이건 학대가 아니고 제대로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네. 이런 부모들의 의식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고 싶으십니까? 때리는 것은 전혀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때리는 것으로 체벌로서 그 아이의 행동이 교정이 된다면 그 때리는 것이 중단되는 거죠. 네. 하지만 중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체벌을 하게 되고 또 같은 방법을 쓰고 더 심하게 때려야지 되는 거잖아요. 네. 소용이 없는 방법을 아직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아이는 때려서는 안 된다. 근데 사실은 그게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는 그런 폭력은 사용되지 않아야 된다. 네. 그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고 이제는 실천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위기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폭력은 안 되고 네. 때리는 것은 안 된다.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것은 안 된다. 네. 그게 아동이 어른을 때리는 것도 안 되고 네. 어른이 아이를 때리는 것도 안 되고 네. 아이가 아이를 때리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을 부모가 자식을 때려도 안 되고. 네,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 인간과 인간의 일반적인 관계 안에서 포함시켜서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공 대표님 보시면 이런 아동 학대 사건들 같은 경우에
주로 일어나는 게 제일 가까운 사람들 케이스에서 대부분 발견되는 것이죠.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아동을 때리는 경우는 거의 없죠. 네. 그럼 모든 아동 학대는 사실은 타자와의 관계가 아니고 부모 자식 간에서 대부분 또는 부모와 친척 간의 관계, 잘 알고 있는 사람 관계 내에서 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동 학대 가해자의 76.9%가 부모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2018년도에 아동 사망 아동과 부모의 관계를 봤을 때 그 친부모, 부자가정, 모자가정 어쨌든 친부모잖아요. 네. 에서 일어나는 게 83%나 됩니다. 사망 네. 사건조차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가정에서 이제 일어나는 사건이 가장 그 끔찍한 형태로 지금 드러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다른 곳에서의 그 사건은 어쨌든 간에 이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것보다는 좀 약하고 이게 너무너무 끔찍한 사건들이 네. 많이 발견된다는 것이죠. 네. 저 교수님 지금도 말씀도 주셨지만 네. 우리가 흔히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이 프레임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부, 맞습니다. 계모, 네. 자기 아이가 아니니까 이렇게 심하게 때리고 학대를 한다 이렇게 자꾸 그런 쪽으로 이렇게 알려지려고 보도도 자극적으로 하는 것 같고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가정 내에서 친부모, 네, 아는 사람, 네. 그다음에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런 뭐 장화 홍련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이제 세뇌가 돼 있죠. 네. 예, 그런 이제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패러다임을 시프트 해야 되고요. 지금은 80% 정도가 친부모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아이를 돌보고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가장 심각한 가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지켜봐야 됩니다. 주변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지.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교훈이 아닌가 저는 네. 생각합니다. 지금 주신 말씀대로 하자면 쟤들은 계부도 계모도 아니고 다 친부모 자기 자식인데 네. 자기 자식인데 잘 되라고 때렸겠지라고 주변에서 의심 없는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안 것이죠. 되죠. 네. 특히 코로나 사태에 이렇게 고립돼 있는 경우라면 더 유심히 지금 아이들처럼 어디 뭐 상처가 있는 건 없나, 아이 표정은 어떤가, 애가 슬퍼 보이진 않나, 부모가 너무 아이한테 소리를 지르지 않나 이런 것들을 이웃들이 지금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로 그러면 사실은 가정 내에서 네. 또 애가 상처가 있거나 이러면 안 보여주려고 감추니까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네. 근데 대체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 이 사회 그러니까 이 신고가 되고 알려지게 되는 겁니까? 그 대표님 먼저 그러니까 신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이라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도 그 직군이시죠? 신고 의무자입니다, 제가. 네. 네. 그런데 이 신고 의무자란 그 이제 아동을 가장 근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거나 네. 발견할 수 있는 그 직군들을 이렇게 지위를 부여를 했는데요. 근데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이 27.3%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비신고자들의 신고가 많거든요. 네. 비신고 의무자들이. 근데 이제 보통 비신고 의무자라면 보통은 지나가던 사람 아니면 이웃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관계자가 1위고요. 네. 2위는 부모입니다. 3위는 놀랍게도 아동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동들이 신고를 하지 그 어떤 신고 의무자들의 신고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 네. 근데 교수님도 지금 신고 의무자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용어가 의무자 아닙니까? 의무자죠. 네. 의무면 발견 즉시 해야 되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안 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저희가 내게 돼 있는데요. 네. 그게 제가 교육부하고 같이 이제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라는 그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센터를 운영하면서 교사들이 신고 의무자거든요. 네. 그분들을 신고율을 좀 높여보려고. 그게 이제 6.6%에다가 13.2% 정도로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이제 미국이나 다른 데는 교사의 신고가 60% 정도까지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나라 아이들은 학교에서 보낸 시간이 워낙 많으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신고율을 높여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네. 그래서 교사들을 위한 그런 연수 교육도 마련을 하고 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신고를 하고 나면 신고 의무자가 보호되지 않는다는 생각도 강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공격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식이 뭔가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생각. 네. 그래서 저희 가정에는 내가 이제 간섭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많거든요. 근데 의료인이 부끄럽게도 신고가 1%가 안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의료인들이 신고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건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경찰분께서 믿어주셔야죠. 신고를 하면. 네. 다쳤다고 하면 네. 넘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안타까운 일이고요. 신고 의무자들은 더 신고를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비신고 의무자들도 우리가 다 같이 아이를 보호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청년 케이스는 저는 정말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께서 그 아이를 그렇게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슬픈 소식을 그래도 적게 접할 수 있지 않았나. 그분한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네. 방금 말씀 주셨지만 세 번째 신고 의무자가 본인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동 본인. 아동 본인. 근데 정 교수님 2013년에 칠곡 계모 사건 때 피해 당사자 아동 치료하신 경험이 있으시고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그다음 치료 과정에서 잘 아실 텐데 당사자 3이 과연 그 정신 상태가 신고할 수 있는 가능한 정신 상태입니까? 사실은 그 아이도 자기가 직접 신고했었습니다.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나와서 그 가해한 가해자가 옆에 있는 상태에서 너가 신고했니?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데. 그래서 그 아이가 몰래 새벽 일어나서 새벽에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다시 그 부모를 깨우지 않습니까? 얘 신고한 거 장난 아니고 사실이냐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새벽에 신고를 했는데 이제 낮에 와서 그 가해자 부모가 있는 옆에서 너 아동 학대로 신고했니라고 물어서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장난 전화였어요. 이렇게 말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지금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미국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서를 보고 왔는데 미국에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게 이제 다 이제 집안에 이제 격리돼 있는 상황이라서 최초로 아동 성폭력에 대한 신고율이 아동 학대 신고율이 아동 자신이 신고한 게 반 이상이 넘어섰답니다. 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거든요. 그렇죠. 자, 이런 경우는 학대다. 이런 경우에는 112에 신고를 해라. 그러니까 아이들의 의식은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그 사람들을 키우고 보호해야 되는 우리 어른들의 의식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인 거죠. 그래서 비신고 의무자의 그 신고도 높아져야 되겠지만 신고 의무자의 그런 신고율이 앞으로 더 높아지고 저희 같은 의사나 교사분들이 더 원활하게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저는 바라봅니다. 네. 실제로 우리 아이들도 지금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그러니까 고학년이 되기 전에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학대 정황 그다음에 이런 것은 학대니까 신고해라고 배웁니까? 안 배웁니다. 교육 과정이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장을 하는 게 아동에 대한 학대 교육을 좀 실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성추행이나 성폭행의 예방 교육은 거의 의무적으로 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부분은 그 해서 애들이 왜 귀엽게 얘기를 하잖아요. 안 돼요, 만지지 마세요. 막 이게 아주 노래처럼 이렇게 할 정도로 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국 교육의 문화 또 한몫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자식이 부모를 신고를 해? 뭐 이 가족에서 그러면 이제 가족이 깨지는 걸 전제로 해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라기보다는 저는 이 아동들이 만약에 이런 이 학대를 당하고 있을 때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신고라는 건 아동들이 좀 많이 부담을 느낄 거니까 일단 상담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 교수님,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잊을만 하면 좀 더 끔찍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자꾸 나타나고 있는 게 아동학대인데요.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까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치료하는 과정에서 아이한테도 이야기를 듣고 부모들도 만나보셨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 어쩌면 아동학대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1991년도에 우리나라가 이제 유엔의 아동 권리 협약을 이제 비준을 해서 받아들여서 아동을 국가가 사회가 같이 보호해야 된다는 이제 것에 동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91년도 이전에 태어났죠. 제대로 보호받고 양육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하고 얘기하면 나는 그보다 더하게 맞았습니다. 나는 그보다 더하게 뭐 힘들게 컸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내가 당한 일 중에 싫은 일은 남한테 하지 마라. 이게 골든룰이고 황금률인데 그걸 생각 안 하고 나도 그렇게 당했으니까 나도 키울 때 그 방법을 쓰겠다. 그래서 체벌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체벌이라는 것이 아동의 신체 학대의 가장 큰 리스크 팩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인자. 가장 흔하고 가장 이제 흔하고 이제 중요한 위험인자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 체벌을 중단하고 다른 사람한테 뭔가 가르친다고 때려도 된다. 이런 생각 자체를 우리가 이제는 버려야 될 때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자기를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대할 것을 기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많이 이렇게 두드려 맞으니까 모르는 사람은 자기를 더 두드러 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맞아도 뭐 낯선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부모님한테 맞았어 이런 얘기를 호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준 사람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자꾸 때리는데 어떻게 아이 목소리를 이렇게 듣겠어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다른 사람이 너 맞았니라고 얘기해도 어떻게 표현할지 말할지 모르는 거예요. 네. 아무도 그 아이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준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기대하지 않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 아동학대 사건들 이제 특히 저희는 사망 사건에 많이 관여를 하잖아요. 네. 보면은 이제 아동을 학대하는 연령대는 40대가 많아요. 네. 근데 사망 아동의 그 부모의 연령대를 20대. 보면 20대가 네, 제일 네.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아동들의 또 연령대와 20대 부모들의 나이를 보면 청소년 부모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걸 보면서 이 청소년 부모가 이제 저희는 만 24세 미만의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거를 청소년 부모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근데 문제는 이 청소년 부모에 대한 그 어떠한 지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물론 이제 가해를 하고 이런 건 굉장히 나쁘죠. 그게 안 되는 일입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네. 설사 신고해가지고 경찰 조사를 받아요. 받아서 경찰에 불려나가도 상당수 아이들이 원가정 보호 원칙에 의해서 네. 다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바로 더 강한 아동학대로 이어지고 2차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런 우리 사회 대응 체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말 치명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어디십니까? 제가 이제 천안 사건과 이 창녕 사건이 모든 문제를 압축해 놓은 어떤 하나의 모델이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12시간 이내에 출동입니다. 근데 늦어도 72시간 이내에는 출동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천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이나 있다가 갔어요. 모든 멍이 사라지고 또 조사를 하러 갈 때도 조사를 하러 갑니다라고 미리 이제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때 이미 그 가해자 그는 이미 이 아동을 설득을 시키거나 아마 이런 식으로 했을 충분한 시간을 벌어놨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또 조사를 할 때는 분명히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집안에서 심리적 공간이 한 공간에서 했다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현장에서 빠른 판단을 못하고 그냥 이 아이가 하는 대로 그냥 이 집에 남겨두고 가서 그로부터 얼마 안 돼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거. 네. 그러니까 이 업무 체계는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의 상담원이나 경찰들의 어떤 전문성과 이 판단력이 얼마나 한 생명을 좌우하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이게. 네, 지금 공 대표님 말씀을 종합하면 2018년부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 네네. 이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 만약에 이렇게 사회적인 고립 정책을 펴서 아동들이 학교를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 아동들이 집안에 머물고 또 이 아이를 돌보기 위한 부모도 집안에 머물게 되잖아요. 네. 그랬다면 누구나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뭔가 갈등이 증폭이 될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동 학대뿐만이 아니라 가정 폭력도 증폭이 될 네. 거거나 아니면 굶주리는 분들이 더 굶주리게 될 거라든지 예상이 분명히 가능한 이런 이제 이 현상들을 왜 대책을 아무런 대책 없이 네. 비대면만 강조하고 아예 방문도 자제하라고 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서는 이 고립 정책을 하면서 가장 먼저 가정폭력, 아동학대, 그다음에 굶주린 사람들에 대한 정책, 보호 정책을 먼저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우리 정부나 이 공무원들의 인식 자체가 아동학대에 대한 이런 것을 매우 별로 안일하게 네,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예. 그러면 이 시스템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걸 실행하는 공무원들이나 실행 주체들이 제대로 실행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니면 뭐든지- 시스템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스템 자체는 지금 시행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실효성을 가지고 제가 논할 수는 없는 것 네. 같고요. 어쨌든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발전을 한 것이긴 한데 이거에 대한 어떤 연계성이라든지 공무원들의 어떤 전문성, 그 책무성이 지금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네. 이거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 전반적인 수준, 인식 수준과 네. 공무원들도 경찰들도 우리 사회의 다 구성원이고 전체적인 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같이 가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좀 더 민감해야 되는 분들이긴 하지만 그렇죠. 저는 사실 그 천안 사건에서 가장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그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분들이 아마 제일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자책을 계실 거예요. 하시겠죠. 지금 자책을 굉장히 하실 겁니다. 충격에 빠져서 치료를 네. 받고 계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아마 그럴 거고요. 저희도 환자들을 치료해 보면 잘 치료한 환자들은 별로 생각이 나지 않지만 저희가 네. 치료를 실패했거나 놓친 환자들이 계속 네.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번 계기로 이런 부분들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고요. 제일 문제점은요. 우리가 이런 사건, 끔찍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제 뭔가 하나씩 개선이 되거든요. 네. 그 시스템은 개선되고 무슨 법률이 들어오고 뭔가 하여튼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같이 적용하는 부분에서 여러 부서들이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따로 움직여요. 네. 그래갖고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동학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퍼즐이 있으면 나머지 퍼즐들을 완성하게 되면 안 보이는 것, 우리가 피스가 없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보이는 부분까지도 공조를 해서 밝혀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연계가 안 이루어지는 네.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이번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한 단계씩은 조금씩은 나아가는 것 같긴 한데 네. 여전히 뭐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눈에 뻔히 보이고 시급하게 개선할 부분들이 보이는데 이것들은 국회에서 좀 열심히 해서 법적인 장치나 시스템을 보완을 하지 않으면 강제성이 없으면 네. 공고만으로는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검사님이 같이 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사들이 이 네. 아이들을 조선하거나 이런 판단을 할 때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판단을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은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능력, 공권력을 갖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판사들이 원가정 보호를 자꾸만 얘기를 하는 게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쉼터도 믿을 수 없고 부모가 제일 자식을 잘 키울 거라는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 이제 원가정으로 보호를 하는데 그런 돌보는 그런 시설들의 업그레이드, 그분들의 인식의 전환, 그분들이 아이를 계속 지켜보고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만 갖춰진다면 네. 사회가 같이 잘 결혼할 수 있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저희가 그 아동학대 이제 신고가 들어갔을 때 그거를 이제 검사님 선에서 이제 처벌이냐 불처분이냐 이거를 판단을 하잖아요. 네. 저희한테 가장 많이 이제 그 원망이 많이 들어오고 이제 불만 제기가 많이 되는 게 검사님들이 이걸 갖다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검사 같이 출동을 하더라도 검사님 자체들이 이제 그 현장 출동하시는 분들의 어떤 아동 학대에 대한 민감성, 예민성 뭐 이런 게 또 없다면 경찰이나 뭐가 다를 것이냐. 뭐 갑자기 저 냉소적이 그러니까 돼버리네요. 계속 그 우리가 오늘 토론에서 얘기하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고 스웨덴이 아주 옛날에 실시할 때 아이들 때리면 안 된다고 처음 법을 네. 제정했을 때 제일 먼저 부모법 했습니다. 개정할 때 그 나라도 난리가 났었죠. 예, 이거 하면 부모 자식 관계 다 파괴된다 그랬는데 네. 지금은 네. 인식이 다 바뀌어가지고 그건 당연히 때리면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바뀐 것처럼 사회 전체적인 어떤 의식 구조의 변화가 동반되기 전에는 힘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사람 당사자의 판단이 애가 잘못하면 부모가 교화할 수 있지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집행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이게 그 금연구역처럼요. 네. 우리나라가 뭐 어떤 공공적인 건물, 뭐 학교, 정부기관, 뭐 저희 같은 어린이 병원이 이 건물 안에서는 누구도 때리면 안 됩니다 하는 노히존 미국에서 하거든요. 그런 걸 해서 금연구역 사인이 있으면 거기서 담배 안 피우잖아요. 근데 그것도 실시되는데 참 몇 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그걸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노히존을 딱 지정해서 여기서는 누구도 때리면 안 된다. 네. 그런 인식들이 집에까지 전달되도록, 네. 가정까지 전달되도록. 네. 일단 아이들이 피해를 받는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 실질적으로 제일 필요한 부분이 이 쉼터와 보호시설인데 네. 이 부분 하나만 짚고 오늘 토론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쉼터와 장기보호시설을 볼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국의 쉼터가 한 70여 개 곳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 아동보호 쉼터는 단기 보호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보호 시설이 아니고 일시적인 보호 시설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보통 1개월 미만 내에 있다가 여기서 이제 장기 보호 시설로 가느냐, 가정으로 돌아가느냐 이게 이제 여기서 갈라지게 되거든요. 네. 근데 보통 뭐 이 쉼터에 분리가 됐을 정도라면 이 아동의 상태가 굉장히 학대가 심각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분리를 했을 텐데 1개월 미만에 있다가 바로 가정으로 돌려보낸다는 거죠. 네. 그럼 그동안에 이 아이의 상처라든지 이게 치유가 되지 않았을 건 뻔하고 또 교수님한테 하나 여쭤보겠는데 이 아동들이 학대를 당하면 보통 이제 치유가 되기까지 얼마 정도까지 이 치료를 해야 되나요? 아이가 안전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지속적인 어른이 한 사람이 계속 이제 관계를 잘 한다는 전제하에 최소 3년 걸립니다. 그렇죠. 네, 3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로서는 이 단기 보호시설에 1개월 미만 있다가 가정으로 돌려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책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장기 시설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일반 아동과 섞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대 아동들의 어떤 그 피해 특성이 있잖아요, 교수님. 근데 이 아동들의 특성을 무시하고 장기 시설로 보내지면 일반 아동과 섞이게 됐을 때 이 아이들의 문제점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는 것은 쉼터를 확충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학대 아동의 특성에 맞는
장기 보호 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거기서 이 전문가의 그 보살핌을 받아가면서 장기간에 걸쳐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갈 길은 멀고 네. 일은 자꾸 벌어지는데 우리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간이 한정 없이 토론할 수 있으면 여러 얘기를 좀 더 나누고 싶은데 오늘 토론은 지금까지 못다 하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두 분께 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교수님. 네, 제가 가장 학대에서 가장 이제 피해가 심한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을 제가 한 6에서 8년 정도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있고요. 이제 그 아이들은 지금 친족 성폭력 쉼터에서 머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그 아이들이 저한테 왔길래 물어봤어요. 나가서 선생님 무슨 얘기 할까?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저희들은 그래도 상담도 받고 도움을 받고 있어요. 저희한테 그렇게 한 사람들도 이런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벌만 받으면 나와서 똑같은 일을 또 저지를 것 같고 화가 나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도 저희가 받는 도움들을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굉장히 그거는 저희 연구 결과도 맞고요. 근데 그 쉼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 쉼터의 종사자들이 아동 학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자꾸 이제 직업을 그만두지 않고 오랫동안 그 앞에 부모처럼 있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들 힘만으로 안 됩니다. 저희 같은 전문가, 의료진이 붙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 대표님. 예, 그러니까 이 아동을 보호하는 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어떤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책도 막 쏟아지는 것도 좋고 정말 어떤 뭐 의견들도 다 좋은데 문제는 지금 아동을 보호할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뭐 사실 돈이 있어야지 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아동 이 보호를 하는 것이 이 건강한 사회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소년 재판에 참석을 했을 때 이 재판을 받는 소년들의 대부분이 이 아동학대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너무 가슴이 아팠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 범죄자들의 60%가 성인 범죄로 옮겨간다는 얘기를 듣고도 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국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는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제발 좀 생각 좀 해주시고 정부 관계자님들, 지자체에 계시는 분들 정말 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을 많이 좀 주셔서 정말 이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정말 부탁드립니다. 일이 있을 때만 잠깐 반짝하고 또 잊혀지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 사회 전체가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정운선 7구 경북대학교 병원 소아정신과 건강의학과 교수님 그리고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님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와 민생경제 위기에 남북관계마저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난국의 와중에 민주당은 더 이상 국회의 정상화를 미룰 수 없다며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고 통합당은 의회 파괴와 독재의 시작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익숙한 풍경이고 최악의 20대 국회 모습이 데자뷰처럼 떠오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던 당초의 다짐은 정치적 수싸움 속에 점점 희미해져가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의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을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는 국민들이 52.4%에 이른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를 통합당은 아프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역시 압도적 의석수의 차이가 선거에서의 득표율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은 비바람치는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정당의 세력 대결이 아닌 엄중한 시국에 대한 인식과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의 실천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